아들 부부를 대신해서 손자를 기른 할아버지의 양육비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판결과 애완견 물림 사고까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네, 생활과 법률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극단적인 경우지만 이제 소송이 진행됐는데 네. 양육비 소송을 한 할아버지가 승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이 경우에는 이제 그 할아버지 입장에서 그 아들 내외가 1998년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됩니다. 네. 이혼을 하게 되면서 보통은 이제 엄마나 아빠나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를 맡아서 키워야 되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맡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손자를 키웠는데 한 17년 동안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손자는 지금 고등학생이거든요. 키웠는데 이제 아이를 맡을 때 당시에는 이 할아버지께서 이제 사업도 굉장히 크게 하시고 좀 여유가 네. 있으셨나 봐요. 그런데 뭐 시간이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지금은 좀 그 사업 상태가 좋지 않은가 봐요. 네. 그래서 또 2009년부터 좀 사업을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조금 아이를 양육하기가 어려운 그런 그 상황까지 오게 돼서 안 되겠다 이런 상황인데도 아들이나 며느리는 정말 자기 자식임에도 나 몰라라 하는 이 상황이 조금 괘씸해서 이 할아버지께서 결국 소송을 9천만 원을 이제 배상하라 총 그 손자를 양육할 때 소요됐던 비용들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 책정을 해서 9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청구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달 100만 원씩 지급을 해라라고 이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은 다 받아들이지는 않았고요. 네. 아들에 대해서는 3,5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해서 지금 화해 권고 결정이 나온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며느리에게는 1,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라고 해서 조정 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양육비 9천만 원 그리고 앞으로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요구를 했는데 네. 아들과 며느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그 요구 금액의 절반도 되지가 않습니다. 절반의 승소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보면요. 사람마다 그 가정마다 가계 소득이 다 다르고 그리고 엄마가 버는 돈, 아빠가 버는 돈 다 다르고 아이를 위해 그 버는 돈에 얼마만큼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양육비는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각각 가정법원에서 이제 그 양육비 기준표를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소득이 얼마만큼일 때는 얼마의 양육비를 책정해서 그 어떤 비율로 양육비를 서로 부담할 것인지 그게 딱 나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물론 할아버지 입장에서 굉장히 아들의 그 손자에게 개인 교사까지 붙여가면서 과외도 시키고 나름의 비용을 굉장히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9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청구를 하지만 재판부에서 보기에는 그런 세세한 비용까지 다 인정하기에는 너무 17년이라는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리고 그 평균에 맞게 조금 그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일부만 인정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할아버지가 손자를 키웠다고 한들 아들과 며느리에게 양육비 청구를 했다. 처음에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렇죠? 네. 정말 섬기고 키웠는데 17년간이나 그렇죠. 부모나 며느리는 나 몰라라 하고 하실만 합니다. 그런데 왜 아들과 며느리에게 따로 법원은 이 지급을 하라고 했을까 생각했는데 이혼을 한 상태고 근데 네. 금액이 달라요? 남편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엄마에게 네. 그 금액 차이는 왜 나는 걸까요? 금액 그 사정을 살펴보면요. 네. 그 엄마 같은 경우에는 아이 엄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케어를 한 부분이 조금 참작이 된 것도 기여한 바가 있고요. 있군요. 네, 그 부분도 이제 참작이 됐고 사실 며느리에 대해서는 이제 조정 결정이 나와서 이게 강제 조정인지 다른 조정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며느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금액이 확정시 됐다라고 판단을 해도 무리가 없겠고요. 하지만 아들에 대해서는 지금 화해 권고 결정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화해 권고 결정은 사실 그 양측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냥 없었던 걸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3,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아들에게 배상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이걸 아들이 이의 없이 그래 내가 3,500만 원을 드려야겠다라고 했을 때 받아들이는 경우에 이 권고 결정이 효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500만 원이라 아버지가 얘기한 9천만 원 이상 드려야 의당 맞죠. 그쵸. 그런데 지금까지 그걸 안 드렸던 사람이니까 법원까지 왔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런 판결을 보면서 참 많은 가정들이 과연 이게 남의 일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도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네. 예.
부부 가구 중에 많은 수가 조부모에게 육아를 맡기고 있고요. 제 주변에만 봐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다양한 갈등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뭐 요새는 로또 육아다 아니면 뭐 독박 육아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로또 네. 육아는 내가 아이를 낳아서 이제 내가 부모로서의 그런 헌신을 해야 될 차례가 왔는데 나의 부모님께서 내 아이를 대신 키워주시네. 이건 로또 맞았다라고 해서 로또 육아라고 네. 한다고 하고요. 반면에 이제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 자식을 다 키워서 이제는 내 인생을 조금 즐길 때가 됐더니 손주가 태어나서 이거는 나는 평생 정말 육아만 해야 되는구나라고 해서 이제 독박 육아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뭐 네. 아이를 친정 부모님에게 맡기는 걸 굉장히 당연시하는 친구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정 부모님께서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손자가 너무 예뻐서 그 아이를 맡아주셨지만 실제로 이제 아이 양육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지 그럼요.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의견도 굉장히 분분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정작 아이를 내가 맡아서 돌봐주는 것 같고 내가 뭔가 헌신을 하고 봉사하는 것 같은데 이런저런 거 잘못한 것만 지적이 오는 겁니다. 딸이 와서는 이건 잘못했다 저건 잘못했다. 그리고 네. 이게 친정 부모님이 아니라 이제 시댁 부모님으로 또 만약에 옮겨지게 되면 그게 또 상황이 더 악화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 육아에 관련된 이런 새로운 풍토가 생기면서 그거에 따른 갈등들도 굉장히 새로운 그 형태로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양육 방법을 둘러싼 갈등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러면 결국 참다가 네가 데려다 키워라. 그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양육비 문제는 그런 문화적인 갈등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양육비를 얼마나 드려야 될 것인가 그런 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사회적으로 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저도 이 조사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손주를 돌봐주고 있는 그런 부모님, 그러니까 조부모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손주를 돌봐줄 때 내 자식으로부터 양육비를 받느냐라고 했을 때 그 월 평균 57만 원을 받는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내 손주를 돌봐주는 조건으로 나는 57만 원을 받는 건데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주변에 뭐 베이비시터를 구해서 한 달 동안 뭐 베이비시터 비용만 하더라도 거의 웬만한 직장의 월급에 네. 육박하는 정도의 비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당연히 베이비시터가 하는 일보다 오히려 그 조부모님이 돌봐줬을 때 아이에게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게 더 강도가 더 강해짐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금전적인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사실 네. 그거에 뭐 한 4분의 1 정도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네. 때는 그 정도도 안 되는 것 같고 조부모님이 이제 뭐 손주를 그 양육을 할 때 양육 시간이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45시간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웬만한 뭐 근로자들의 법정 근로 시간이 훨씬 초과하는 예.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조부모님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손자가 물론 예쁘고 당연히 해주고 싶어서 하시는 거지만 그래도 이게 그 관계가 길게 가고 올바르게 가려면 그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정말 최소한의 보상은 있어야 이 관계도 계속 갈 수가 있고 조부모님들도 아이를 돌봐줄 때 좀 기쁘고 뭐 반가운 마음으로 돌봐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뭐 양육비에 대한 해법이 뭐 정해져 있지는 않겠지만 어떤 네. 해법이 필요할까요? 찾아올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사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이제 우회적인 해결 네. 방법일 수도 있겠는데요. 뭐 전문가들이 이제 조언하기로는 조부모님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 손주를 내 핏줄을 이제 키워주는데 자식으로부터 돈을 받는 거를 굉장히 어색하게 네. 생각하시는 조부모님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네. 근데 그거를 어색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당연한 나의 노동에 대한 대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의 아이를 맡기는 입장에서 내 부모님에게 내 아이를 맡기는 입장이라면 그렇다면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만큼 부모님이 사용하시기 편한 그런 금전적인 수단으로 드리는 것이 뭔가 좀 고정적으로 드리는 느낌이고 그리고 월급같이 이렇게 좀 드리는 느낌이어서 그게 서로의 관계로 봤을 때 양육비를 적절하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관계다라는 전문가 조언도 있더라고요. 네. 자녀 양육 관련해서 제가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봐주고 있지만 지금 세대들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되면 그 손주들은 절대로 안 봐줄 거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어쨌거나 조금 과하다고 할 정도로 들여도 본인들에게 오니까요. 법원까지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극단적인 사례를 보니까
이번에는 애완견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 애완견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 반려견이라고 그러죠. 예, 네, 반려동물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사건들이 꽤 나옵니다. 이 사람을 개가 사람을 물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실제 개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가 된 케이스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2014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한 남성이 이제 그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그 강아지에게, 강아지라고 하기에는 좀 표현이 작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개에게 물려서 네. 허벅지에 10cm 이상의 피부가 찢겨 나가는 좀 그래도 나름 큰 상처예요. 그러네요. 네. 그럼요. 이렇게 10바늘 정도 꿰매는 네. 그런 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상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가 유기견인가라고 봤더니 유기견이 아니라 이웃집에서 키우던 이제 개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개가 어떤 집이고 왜 이 강아지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봤더니 그 전에도 이미 이제 이게 9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네. 2월에도 다른 사람을 물었던 이제 전력이 있는 그런 개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주인이 그러면 한 번 그 일이 발생했으면 그 개를 뭐 목줄을 묶어 놓는다든지 그렇죠. 예. 아니면 뭐 그게 통제가 안 되면 입을 막아 놓는다든지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또 그냥 풀어놔서 강아지를 막 돌아다니게 풀어놔서 이 개가 결국 그 이웃집 주민을 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검찰에서 판단을 했을 때 과실치상이다라고 해서 법원에서도 결국 과실치상 혐의로 이제 유죄 판단을 받았고요. 이런 경우에는 뭐 벌금형이 선고되는 게 사실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번 판결이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제 주위에도 이런 일이 그렇죠. 있었고요. 최근에 애완견 물림 사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서 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조사를 했을 때 애완견 물림 사고가 2,097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예요. 근데 네. 그 2,097건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2011년도에는 245건밖에 안 됐는데 결과적으로 2014년에는 600건이 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된 거는 아무래도 뭐 애완견을 기르는 가정이 뭐 늘어났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뭐 강아지를 관리를 또 소홀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옛날에는 강아지가 뭐 물렸다라고 하면 그냥 물렸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 요즘에는 강아지가 와서 문다라고 하면 그거를 또 신고를 하고 이렇게 또 처벌까지 받게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잡히지 않은 통계가 또 점점 이제 통계가 더 잡히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사실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개가 누군가 물었다. 무조건 개 주인에게 책임이 있는 건가요? 무조건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 주인의 입장에서 강아지를 뭐 목줄을 내가 잡고 네. 가다가 뭐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내가 묶어놨는데, 그러니까 내가 개 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한 상황에서 만약에 불가피한 사고가 네. 벌어졌다. 그런 경우에는 책임을 면책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번 경우에서처럼 그 전에도 그런 사람을 문 전력이 있는 강아지였고. 그런데 이제 적절한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개 주인에게 이제 과실이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네. 어쨌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개가 물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 과실로 인해서 사람이 다친 과실치상죄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주인이 얼마나 조치를 했느냐, 얼만큼 개에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안 갈 만큼의 조치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참 내가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나의 애완견이 누군가를 물면 참 속상하고 난감하기도 할 거고요. 물린 사람도 참 난감할 텐데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 이러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보다 큰 주의와 책임이 필요할 거고요. 예. 화재 판결을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 딸을 때려서 숨지게 한 뒤에 반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해서 그러한 혐의로 기소가 됐던 목사 아버지. 계모에게 최종 선고가 내려졌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선고를 보고 그래도 개인적으로 그래도 정의가 살아있다라는 좀 생각은 들었었는데요. 네.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아버지와 있고 계모가 있었잖아요. 아버지에게 검찰은 15년, 징역 15년, 네. 그리고 계모에게는 징역 12년을 맨 처음에 구형을 했었어요. 예. 구형이라는 거는 검사가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판사에게, 법원에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검사가
구형을 하면 그 적정선, 보통은 그보다 낮은 형량이 그렇죠.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죠. 그런데 판사가 판단을 했을 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더 강하게 이거를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이 의지가 담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버지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가 됐고요. 계모에게는 15년, 각각 5년 그리고 3년이 증가된 만큼 선고를 했습니다. 네, 1심 판결이 났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20년과 15년, 그러니까 검찰의 구형보다도 재판부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내린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데 이게 우리 사회적 통념으로 봤을 때 혹은 사회적으로 충격을 봤었던 점에서 봤을 때는 글쎄요. 뭐 어떤 분들은 형량이 낮다고도 볼 수가 있을 거고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긴 합니다만 글쎄 어떨까요? 예. 형량이 결코 낮다고는 볼 수는 없을 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찰도 구형을 했을 때 애초에 이 정도가 그래도 검찰이 구형했을 때 좀 네. 일반 국민들이나 아니면 법원에서 봤을 때 무리가 없다라는 선에서 내린 거거든요. 그게 15년과 12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판사가 봤을 때는 사실 속내는 뭐 검찰이 조금 더 강하게 구형을 해주길 좀 바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만큼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이제 구형량이 나왔고 하지만 그 자기 의지를 굽히지 않은 거죠 판사가. 하지만 나는 내 심증대로 내 판단으로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한 그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런 판사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 이 공판이 끝나갈 무렵에 마지막에 선고를 하면서 보통은 판사들이 이제 판결문만 쭉 읽고 그냥 끝나는데 네. 쭉 읽고 마지막에 판사가 그 여기서 희생된 그 여학생 있잖아요. 여학생에게 편지를 쓴 거를 낭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법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광경인데요. 직접 미안하다. 너를 지켜줬어야 되는데 지켜주지 못한 이 어른들이 굉장히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울먹이면서 이런 편지를 읽었다 그래요. 네. 그런 판사의 마음을 읽어봤을 때 그 검사가 구형했던 양이 너무 적게 판단이 돼서 결국에는 자기 의지대로 선고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네, 어쨌든 뭐 됩니다. 사회적 경종을 좀 울리겠다라는 그 판사의 의지가 있었을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반성하고 받아들일 것 같은데 대부분 이런 경우 또 항소를 하더라고요. 또 봐야죠, 그죠? 그렇죠. 예. 예. 네. 그리고 뭐 앞서서 또 인천에서도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대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서 가스 배관을 타고 탈출한 인천 11살 맨발 소녀에게는 네. 그 친부와 계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가 됐었고요. 또 부천 여중생인 백골 시신에게는 지금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징역 20년, 20년이 15년. 네. 선고가 됐는데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또 하나의 큰 사건 선고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네, 이 사건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7살짜리 아들을 이제 죽인 다음에 냉장고에 보관을 했던 3년 동안 보관을 했다고 하죠. 네. 그랬던 사건이어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검찰이 구형하기로는 그 아버지에게는 무기징역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징역 20년을 이제 구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 사건과 물론 일치되게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전에는 15년, 20년을 이제 검찰이 구형을 했었잖아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구형을 해서 조금의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아이들에 대한 학대 사건이라든지 아이들을 학대해서 결국 숨지게 한 사건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이 그래도 조금은 이제 늘어난 걸로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선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는 적게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같게 나오더라도 굉장히 그 피고인 입장에서는 억울해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구형량은 보통 그거보다는 형량은 낮아지게 되는데 저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온 국민이 분노했던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만큼 무기징역 구형 그대로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머니에 네. 대한 부분도 구형량보다는 더 강한 처벌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인면수심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의 얼굴을 쓰고 있는데 짐승의 마음을 가진 분들.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이 무겁네요. 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